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전 세계에 망신을 뻗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함 용도로 보이는 미사일을 한 발 쏴자마자 추진체가 작동하지 않고 발사 10초 만에 바다로 풍덩 빠져버리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결함을 떠나 한국산 무기의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이 영상에 최근 대만전을 앞두고 있는 중국과 러우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선 온갖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황구시 보는 형편없는 한국의 해군력은 더 이상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한 일본은 우려되나 세계대전 시 미국 편에 서게 될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육상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러 양국이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보인 이유는 이 무기가 불발탄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발사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는데요. 더불어 중러 양국이 합작 개발 중에 있는 핵잠과 항공모함 등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하자 양국은 더 거세게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대함 미사일인지 아니면 어뢰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이 무기의 정체와 지난달 30일 러시아발 기사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뒤숭숭한 대만 해협의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을 공동 설계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소식을 전한 건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으로 이들은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이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FSMTC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우리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차세대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군이 해당 뉴스에 반발한 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 전력 중 최첨단 분야로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다 적이 상상하지 못할게 기습 공격하는 소위 게임 체인저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과 호주 정부가 잠수함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은 잠수함을 수출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레시피인 제작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심지어 최신형 잠수함은 수출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는 냉전 시절 골프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소련 연맹에 제공하며 중국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준 적이 있으나 역시 기술 이전은 계렸고 때문에 중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잠수함 공동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패를 공유한다는 말이니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한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에 와서 러시아가 중국의 기술 이전을 공유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 중국이 러시아가 가지지 않은 잠수함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I. 서튼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공기부료 추진체계, 즉 AIP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며 러시아는 자국군이 운영 중인 라다급 디젤 잠수함에 아직 AIP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P란 디젤 잠수함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를 장착하면 정기적으로 금유를 위해 수중으로 가야 하는 구형 디젤 잠수함과 달리 최대 몇 주 이상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구원은 이어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개발에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앞섰다며 각국은 디젤 잠수함의 동력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자국 소류급 잠수함을 리튬이온 전지 동력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것보다 앞선 기술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러 양국의 밀월이 당초 알려진 비핵 잠수함에서 그치지 않고 최강 전력으로 분류된 핵잠수함 영역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무한정 동력이 생산돼 식량과 승조원의 정신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론적으론 몇 년 동안도 자망할 수 있고 때문에 그동안 이 분야에선 양국 간 사이에서도 절대 양보가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6월 러시아 관세청은 폐기된 핵잠수함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기업을 적발하여 그 자리에서 핵잠을 불태움과 동시에 엄격한 군사기밀법을 적용해 법적 처리를 결정한 바 있었죠.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기에 한국으로선 반드시 이 같은 기술 동맹에 대적할 만한 신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러 양국은 한국이 선보인 새로운 대잠 무기의 모습에 매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1년 우리 해군은 6번째 신형 호위함인 2800톤급 포항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는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으로 2009년 퇴역한 과거 포항함의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인데요. 이 군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라 불리는 홍상어들 장착해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인 척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힘없이 추락한 이 미사일은 사실 대함용이 아닌 대잠 어뢰였던 셈이었죠. 홍삼어 어뢰가 수중에서 비밀리에 발사하는 일반 어뢰와 달리 적들에게 발각되기 쉽도록 굳이 하늘로 발사하는 이유는 바로 초장거리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함인데요. 로켓에 장착되어 추진장치에 의해 하늘로 발사된 어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 적함을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긴 사정거리는 물론 공격력이 일반 어뢰에 비해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사청에 따르면 최신 중형 잠수함의 가격은 한 척당 5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에 비해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라 적 잠수함 근처로 들어간 뒤 음파로 추적, 격침시키는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는 18억 원에 불과하다며 높은 명중률만 보장된다면 대잠어뢰 확충으로 중러에 대응하는 게 보다 현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홍상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5년 군에 실전 배치된 경어뢰인 청상어에 유도탄을 장착한 무기체계로 전투함이나 헬기 및 해상 초계기 부근에 잠수함만 공격할 수 있었던 청상어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12년간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홍상어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해군에겐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용시험평가에선 4발 중 3발이 명중하여 평가 기준인 75%의 턱걸이로 합격한 정도였고 심지어 해군에 인도된 뒤에도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도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홍상어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약 3년간의 상세기술 분석을 실시해 품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최대 300배에 이르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연구팀은 목표 지점 상공에서 낙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펼치는 낙하산의 고도를 종전 1km에서 1.2km로 높이며 입수각도 또한 90도에 가깝도록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품을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커넥터를 고정시킨 뒤 발사해본 결과 연수탄 한 발을 맞춘 데 이어 전투탄 한 발까지 정확히 명중에 성공했습니다. 종전보다 더 엄격해진 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미 납품된 50여 발을 회수한 뒤 개선된 홍상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상어의 양산 소식에 중러 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홍상어는 지름 533에 1톤가량의 무게로 종전보다 크기가 줄었지만 엄청난 파괴력은 그대로였기에 특히 목표물 아래 수중에서 폭발하면 폭발 과정에서 생긴 제트 기류로 인해 수상함들에게도 치명타를 안겨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홍상어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 이래 어디까지 기술 발전이 이뤄졌는지 도통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고 게다가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이 이뤄졌는지도 극비에 붙여졌기에 주로 잠수함에 의존하는 중러 양국은 감히 동해나 서해에 함부로 해군의 기함을 띄울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험 발사 당시 그저 허술한 불발탄으로 여겨졌던 미사일이 사실 해군 전체를 묶어버릴 엄청난 무기로 밝혀진 마당에 과연 군사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들이 한반도를 침공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늘을 지키는 KF-21과 지상을 지키는 K9K 이윽표, 이제는 해상을 봉인시켜버린 홍상어 초장거리 어뢰까지. 어쩌면 중러 양국은 한국을 침공하기는 균형, 역으로 한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FA-50 공격기를 구매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군이 사용 중인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까지 도입이 유력시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말레이시아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역작인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한 직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동남아의 방산 큰손으로 떠오른 말레이시아가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한국산 무기만 집중적으로 도입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IGIOL 지난달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FA-5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2차 사업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까지 밝혔기 때문에 계약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데 여기에다 LIG 넥스원의 천궁까지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방위력 투자로 최근 세계 방산업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는데 이들은 거의 한국에 몰아주기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궁은 한국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이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의 수출을 성사시켰고 사우디와는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지대공 미사일 방위체계입니다. K9 자주포에 이은 대한민국 방산의 또 하나의 히트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경공격기에 이어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방위체계까지 도입하면서 국방비를 쓰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날로 치열해지자 미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까지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얼마 전 미국 주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며 반중국 노선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황이 남중국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별도의 연합훈련까지 했고 이러한 훈련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말레이시아가 미국 쪽으로 기울면서 공중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땅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나삼스 NASAMS와 한국의 천궁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천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스가르 칸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까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은 1차 사업으로 1개 포대 규모의 방공체계를 도입하고 2차 사업에서는 4개 포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직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오히려 천궁 구매 도입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한국이 2011년 공군의 기존 방공 유도 무기인 호크 HAWK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로 개량형인 천궁의 재원은 길이 4.6mm의 중량 400kg, 직경 27.5cm로 최대 사정거리는 4050km, 유효 고도는 1520km입니다. 천궁은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런치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돼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천궁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미국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암람 AMRAA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60km,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삼스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입을 한다 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나삼스는 미국과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이기도 한데 업계에 따르면
주문부터 초기 인도까지 최소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나삼스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말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11월이라니 늦어도 너무 늦는데요. 하지만 LIGNX1의 천궁은 다릅니다. 지난해 UAE가 한국으로부터 천궁2를 도입한 이유도 빨리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빨리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강점입니다. UAE는 작년 1월 무려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을 구매했습니다. 천궁은 납기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수출국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지난해 UAE에 수출된 천궁2의 경우 LIG 넥스1은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을 수출했으며 지금도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업계의 수주 소식이 계속 들리자 최근 뉴욕타임스까지 나서 한국 방산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무기 판매 분야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은 폴란드의 탱크, 곡사포 등을 판매한 16조 8천억 원 상당의 거래를 포함해 총 1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72억 5천만 달러에 비해 무려 140%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방 무기와 견주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 부수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 군대와 무기 생산 능력을 축소한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맞추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국방에 느슨했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심각한 무기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구매자들이 미국 무기의 대안으로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 더구나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한국산 무기는 매력적인 옵션이 됐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무기로 채울 때 한국산 무기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 등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생산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보낼 주력 전차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방산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대해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최근 모스크바를 도발하지 않으면서 세계 방산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직접적 역할을 꺼리고 수출한 무기에도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지 않도록 재판매 금지를 비롯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러시아가 트집을 잡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줄어든 미군의 충전용 포탄을 팔 때도 폴란드를 재무장할 여러 무기를 팔 때도 수십 년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규정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영리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그간 방산보다는 건설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용건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옆에 들어서게 될 옥슬리 타워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옥슬리 타워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최고 중심인 KLCC 지역에 들어설 초고층 복합 건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자발적인 K-팝 경연대회가 수시로 열릴 정도로 K-팝의 인기가 높고 2014년에 이미 한국어가 말레이시아에서 제2외국어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10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말레이시아가 FA-50 경공격기를 사간 데 이어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까지 도입한다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와의 방산 협력은 폴란드만큼이나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기를 팔면 유지, 보수 등으로 긴 인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3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4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2 흑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 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차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린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 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에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나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의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0두께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 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 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2 흑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군대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0활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2 흑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E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하나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차 화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차 화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인 불새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 방호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옳은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만약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육군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공격 헬기를 꼽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입증한 전차도 하늘에서 다가오는 공격 헬기 앞에서는 무력해지는데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지상군을 보유한 국가 중 대다수가 공격 헬기를 운용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국군은 1979년대부터 500MD, AH-1S 등의 공격 헬기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신형 기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2020년대부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만든 국산 소형 무장헬기 LAH가 미국 보잉 AH-64E와 함께 노후한 공격 헬기들을 대체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산 소형 무장헬기 LAH의 주무기인 천검이 장갑차와 결합하는 놀라운 변신을 하면서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최근 극비리에 진행된 천검의 실사격을 지켜본 7개 국방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며 당장이라도 주문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첫 양산 결정이 내려진 LAH는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은 물론 국지도발이나 대테러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에서 운용되는 공격 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기종은 AH-64E 아파치 가디언입니다.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 등에서 성능을 입증한 AH-64를 현대화한 AH-64E는 최대 10km 거리에 있는 지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도입하기에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원래 적 지상군과 교전하는 무장을 갖춘 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인데요. 무장 헬기는 병력 수송용 헬기나 민간용 헬기에 무기만 붙이지만 AH-64E 아파치 가디언이나 KA-52 엘리게이터와 같은 공격 헬기는 처음부터 공격 임무용으로 설계돼 동체를 좁게 만들고 장갑판을 붙여서 대공 기관총의 공격에도 조종사들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헬기보다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아파치 가디언보다 무장 장착 능력, 기동성, 조종석 방탄 능력 등이 부족한 LAH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LAH를 살 돈으로 아파치 가디언을 더욱 확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점을 의식한 군 당국은 AH-64E를 일부 도입하면서 부족한 수요는 민수헬기의 CH 개발과 연계해서 만들어질 국산 LAH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체계 개발이 진행되어 2018년 11월 LAH CJ-로기가 제작됐고 2019년 7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LAH는 20기관포와 국산 천검 공대지 미사일, 로켓 등의 무장을 장착합니다. 천검 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표적 식별과 추적이 가능하며 미사일을 쏜 직후 이탈해 적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LAH는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높여주는 첨단 전자장비도 다수 탑재하는데요. 기체에 장착된 표적 획득지 시장치 TADS는 주야간에 최대 20km 거리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술을 적용해 4개의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비 소요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상태 감시 장비 HUMS도 갖췄습니다. 비행 과정에서 조종사가 원하는 속도, 고도,
방향은 컴퓨터로 제어합니다. 기관포 사격 시 발생하는 반발력으로 발생하는 기체 자세의 변화도 최소화합니다. 자동 순항과 자세 유지, 계기 착륙 접근을 포함한 조종의 핵심 요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또 소음과 진동도 최소화됐으며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획득해 각 군의 지휘소나 다른 무기 체계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LAH를 운용할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을 위한 훈련 체계도 갖춰집니다. 조종사가 저공 비행 도중 엔진 정지를 비롯한 비상사태 대응 방법 등을 익히는 모의 비행 훈련 장치, 기체 정비 전에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비 훈련 장치는 조종사, 정비사의 숙련도 향상을 돕습니다. 첨단 무장과 전자장비를 조합한 LAH는 정찰 외에도 독자적으로 적 전차 등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북한 기계화부대 공격, 육군 공중강습부대의 기습작전 호위,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H는 한국 육군에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보다 개발도 늦게 시작됐지만 전쟁 기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개념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성능 향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무인 복합체계인데요.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이 체계를 활용하면 조종사가 탑승한 기체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복합 편대 운용이 가능합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조종사는 산 너머에 위협적인 존재가 있는지를 무인기로 확인하고 공격하거나 우회 비행 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LAH의 주무기인 천검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필리핀 총 7개 국가의 국방 고위 관계자들 52명이 극비리에 대거 방한했습니다. 다국적군 고위직 인사가 한 번에 입국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바로 우리나라 국산 무기 체계들의 실사격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12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펼쳐진 실사격 시범을 지켜본 많은 외국군 관계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극비 공개한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실사격 시범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장갑차에 천검을 결합한 새로운 무기입니다. 천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한화가 개발한 소형 무장 헬기 LAH용 국산 공대 지유도탄으로 LAH의 주무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 등 대전차 미사일이 큰 활약을 펼친 것처럼 최근 우리 군은 공대지 미사일인 천검을 장갑차에 결합하면서 놀라운 무기로 변신시킨 것인데요.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의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는 국산 무기체계 시연 행사를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을 개량해 만든 지대공 미사일 K-21 천검을 국산 보병 전투장갑차 K-21에서 실사격하는 시범이 처음 진행된 것입니다. 천검 제작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년여간 천검을 지대공 미사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부터 양산되는 천검은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AGM-114 헬파이어처럼 적 전차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무기체계로서 우리 군은 이를 소형 무장 헬기 LAH에 탑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검은 무장 헬기에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8km의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발사 중량은 35kg, 직경 150, 길이는 1.5m입니다. 주탄두 평균 관통력이 1령에 달하며 비행속도는 마 0.6 내외입니다. 이 연장 발사관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풍선의 폭발 반응장갑 격파용 텐덤 탄두를 사용합니다. 이중 탄두여서 반응장갑도 관통하며 탄두가 커서 장갑을 뚫은 다음 내부로 들어가는 메탈 제트의 양도 많기 때문에 일단 관통에 성공하면 격파는 확정입니다. 이중 모드 탐색기 적용으로 주야간 운용이 가능하며 발사 버튼을 누르고 나면 사람이 더는 미사일을 유도하지 않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찾아가 명중시키는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합니다. 산 뒤에 숨어서 유선 유도로 먼저 쏘고 표적을 지정한 다음 케이블을 끊으면
스스로 명중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이날 무기 시연과 관련해 K-21 천검에 대한 각국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국산 보병 전투장갑차 K-21에 천검을 장착해 공대지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 FIM-92 스팅어나 대전차 미사일 FGM-148 제블린 등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커졌단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K-21 천검을 본 외국군 관계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당장이라도 주문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이날 무기 시연 행사에선 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의 실사격도 진행됐습니다. 천무는 239유도 로켓과 230무유도 로켓을 쓸 수 있고 유도 로켓의 경우 최장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무유도 로켓 1기에는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K-136 다연장 로켓에서 사용하던 139룡 로켓도 천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천무 제조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4일 폴란드 군비청과 35억 5천만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무 수출 1차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양상을 보고 포격 무기 필요성을 인식해 미국으로부터 고속기동포 병로켓 시스템 HIMARS IMAS 500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으로 HIMARS를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폴란드는 HIMAR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동시에 천무도 들여오기로 한 것인데요. 이로써 올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사상 처음으로 170억 달러 약 2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국과연에서 실사격 시범을 참관한 각국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후 국내 방산기업과 생산시설들도 둘러볼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다양한 한국 방산 무기들의 수출이 재차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5세대 D램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숱한 견제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놓으면서 정말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얼마 뒤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전된 상황이 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나 빨리 5세대 D램 개발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한국 몰래 반도체 기술을 빼내려 뒷공작을 시도했다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최초로 5세대 D램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조차 구할 수 없어 동동거렸던 중국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 D램 기술 핵심 정보가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 부장과 관계사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번에 넘어간 삼성의 D램 기술 피해 금액은 수조 원 규모로 심지어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 메모리는 지난 11월 중국 내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삼성 등 우리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확 앞당겼다고 자화자찬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창신 메모리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 가능했던 일로 실제로 최근 검찰이 창신 메모리에 삼성 반도체 기술을 넘긴 김모 전 삼성 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8년 전 삼성에서 나온 김 전 부장은 창신 메모리에 들어가 삼성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관계자 장비업체 전 직원,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하는 등 기술 유출 피해액만 따져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이제는 거의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의 천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명목상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산업 스파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지만 문제는 중국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반도체 공장을 통폐로 베끼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의 전 임원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내 중국의 복제 공장을 만들려 한 것으로 기술 유출 피해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는 삼성 부장급 전 직원 말고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이 더 있을지 여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작년 5월 국정원이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는데 기술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동안 수사의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작년 10월에 귀국하면서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아예 통째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10년이면 걸릴 일을 한국 기술을 빼내오면 2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18나노 D램 공정 자료를 빼낸 중국 창신 메모리의 중간 역할을 한 중국 현지 반도체 장비업체 홈페이지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 다른 곳이 5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2년이면 끝낸다라고 뻔뻔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를 세운 건 창신 메모리에 취업하면서 삼성의 기술을 유출한 김모 전 부장으로 그는 삼성 협력업체의 장비 기술까지 모두 유출하려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이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건 증착 공정에 쓰이는 퍼니스 장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삼성 출신 김모 전 부장이 지난달 15일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자칫하면 중국이 이 기술을 가져가 우리를 제치고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삼성을 퇴사한 뒤 반도체 장비나 품업체 팀장 박모 씨 등과 함께 중국 업체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했으며 검찰은 김 씨 일당이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가 세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해 삼성과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명을 빼간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렇게 빼간 반도체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것도 결국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미국 IT 전문지에서 화웨이가 개발하고 SMIC에서 제조한 7나노 미세 공정 반도체 성능이 뒤떨어지며 불량률이 매우 높다는 테스트 결과를 내놓아 중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앞서 작년 8월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 제재를 뚫고 7나노급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도 놀라운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미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가 화웨이 AP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2020년 화웨이가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화웨이 기린 9000S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과 그래픽 성능이 2020년 출시된 기린 9000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린 9000S는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프로세서로 최초로 SMIC의 7나노 미세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였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했지만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톰스 하드웨어의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 새 프로세서의 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이 진정한 첨단 반도체 자급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으로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험 생산 단계에서 기린 9000S의 수율이 30%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으로, 이는 화웨이 신형 노트북에 들어간 5나노급 CPU도 기린 9000S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 상하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 개발을 공표했지만 이 역시 정말 팩트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SME의 후원사인 상하이 창장그룹은 지난주 위챗의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SME가 28나노 노광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는데,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ME의 28nm 노광 장비 개발에 대한 첫 공식 확인이지만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검열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작년 7월 이 매체는 SME가 연말까지 자체 개발한 28나노 노광 장비 SSA810을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SME는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노광 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한 상황에서 중국이 밀어붙이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회사입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데 쓰는 핵심 장비로,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 장비가,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이를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SME가 반도체 장비 자급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SME가 개발한 노광 장비는 ASML의 EUV 노광 장비에 한참 뒤처졌지만 중국이 반도체 성숙 공정에 집중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28나노 노광 장비의 개발은 중요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ME의 28나노 노광 장비 개발 발표 시점이 찝찝해 보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왔기 때문으로 중국이 이를 의식해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 유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야말로 중범죄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특허청 기술경찰이 지식재산 관련 범죄자를 형사입건한 수만 해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작년 1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을 사전에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 무단 유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직원과 브로커 등 추가 공범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전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전 구속하는 등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막았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 보니 덜미를 잡는데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국가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5월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수리,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가장 열광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주일 미국 대사가 미국 의회와 일본 방위성이 미 군함을 일본에서 수리하는 방안을 미국 군함에 일본 조선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1970년대 전 세계 조선업의 50%를 차지했던 일본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더구나 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이 일본 미군 기지 밖에서 전투함을 보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흥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 내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군함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군함을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 해군의 주요 함정인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조차 보수하는데
평균 26일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비어있는 일본 조선소에서 군함을 수리하자였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일본 조선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사실 일본 조선업은 최근 한국,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상황이어서 미군함점 수리 일감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조선업 부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처음 나왔던 올해 5월만 해도 미군이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일본의 선박 건조 및 수리 능력을 믿기 어렵다는 불신의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틈만 나면 사고를 당하는 선박들이 대부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충돌 사고로 멈춰버린 컨테이너선 원 오르페우스 호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했고, 게다가 최근 들어 홍해에서 일본의 화물선은 물론이며 군함까지도 후티 반군들의 먹잇감이 되는 망신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홍해에서 일본 해운기업 니폰 유센이 용선한 갤럭시 리더호가 후티 반군에 의해 납포됐는가 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납포된 센트럴 파크호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예멘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이 되어 자신들이 혼비백산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료 해상망료장은 호위함 아케보노에서 약 10헬이 떨어진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인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홍해 상에서는 반군들이 일본 선박과 일본 군함을 노리는 상황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해군력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중입니다. 결국 지난 5월만 해도 일본만 고려하던 미국이 군함 수리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중국은 전 세계 조선소의 4,5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국 조선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미국의 조선업 생산성이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021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는 선박 건조와 설계, 조선소 레이아웃, 제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 조선소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전문 기술도 이렇습니다. 군함 건조는 항공기나 우주선과 같이 첨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되고 전문화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력 부족은 물론 시설도 낡아서 건조 비용은 비싸고 건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미국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자회사인 나스코 조선소의 비용 초과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 해군이 미국 핀칸티에리 마린 그룹의 새로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를 의뢰했지만 예상 비용이 넘어서 중단했을 정도로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2020년 말 당시 미국 의회 예상국이 내린 호위함 10척의 건조 비용은 최소 123억 달러, 약 15조 5,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의 초기 추정치보다 약 40% 더 많은 금액이었고 미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함 건조만큼은 해외에서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조차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절반 가격에 건조하고 인공지능 AI과 자동화 공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군함을 건조해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해군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군함의 절반 가격으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은 군함 건조 시 모듈식 구조, 로봇공학, AI, 자동화 공정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기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함 건조를 의뢰하면 민감한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존스법존즈 액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우려 및 자국 조선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신속한 군함 건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효율적인 군함 제조와 생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